자, 이제 의병 운동이에요. 의열투쟁보다 조금 그래도 더 이성적으로 그 양반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제 지배돼서 조직적으로 항거한 거예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됐고, 자, 먼저 우리 저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을미사변 때 우리 공모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을미개혁 때 우리 숙주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시행이 됐죠.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양반 유생들이 격렬히 떨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유인석, 이소웅, 이 사람들 다 신분이 뭘까요? 양반. 자, 근데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평민이었어요. 사실 이 을미의병 때는 이미 신분제가 없어져가지고 양반 평민을 따지는 게 무의미했지만, 뭐 신분제 가보년에 그 바로 을미년 1년 전에 없어진 거라서 여전히 조선 사람들은 양반 쌍놈을 따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의병 부대를 이끌고 자, 일본 군대랑 싸우다가 자, 때에 맞춰서 원군이 오기로 했는데 원군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김백선의 부대가 많은 그 병사들이 죽고 도망을 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김백선이 의병장들, 양반 의병장들한테 가서 따져요. 왜 제때 지금 의병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죽게 만들었느냐? 자, 그랬더니 이 의병장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쌍반이 양반한테 삿대질을 하고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김백선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을미의병은 자, 어떻게 보면은 의병들 일어난 첫 번째 의병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아직 이 유생들이 신분적인 의식을 신분에 대한 어떤 그 한계, 자, 이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점이 지적이 되죠. 그리고 이 의병들은 충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죠. 당시 이들이 충성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임금이었던. 예,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면서 해산해라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고종의 명령을 듣고 이들이 대부분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미의병에서 해산한 일부 의병들과 동학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조직이 활빈당이라는 조직.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화밀당과 이름이 같죠? 이 활빈당은 일제가 이제 조선 그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일제에게 협력하고 있던 부호들 집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하는 활동들을 벌였다. 활빈당. 자, 을사늑약에 저항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자, 여기 최익현이라는 사람 또 나왔죠. 자, 우리 고종을 상수한 저기 흥성대원군을 상수한장으로 하야하게 만든 사람 양반 유생이었던 누구였어요? 면합 최익현이었죠? 네. 그리고 자, 강화도 조약 당시에 외놈들이나 서양놈들이나 똑같습니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고 도끼를 들고 가서 상수를 올렸던 사람도 최익현이었죠? 이 최익현이 을사늑약 당시에는 그 의병을 또 일으켜요. 자기 제자였던 민종식과 함께 일으킨 의병 을사의병이에요. 자, 이들은 양반이죠. 최익현이 이때 60대였어요. 근데 최익현의 의병은 숫자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일본 군대는 다 소총이나 이제 훈련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랑 맞붙어 싸우자마자 그쵸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익현이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잡혀요. 잡히자마자 최익현이 유배를 가는데 대마도로 유배를 가요. 여기서 최익현은 그 먹는 걸 거부해요. 일본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먹는 걸 거부하다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일본인들이 주는 밥은 아무튼 우리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순국,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순국선열 뭐 이렇게 부르죠. 순국하게 된다. 자, 신돌석이라는 사람 이름이 양반 같아요, 평민 같아요?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돌석은 강원도랑 경상도 일대 그 산지에서 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일본 군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뛰어난 의병장인데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어. 자, 그런데 일제가 이렇게 추격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신돌석 부하가 신돌석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틈에 신돌석을 배신해서 신돌석을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하 배신으로 죽게 된 사람이 신돌석. 착한 편. 그렇죠. 당시 우리 그 조선 사람들 입장에 가서는 영웅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하 배신으로 죽게 된다. 을사의병부터의 특징은 이제 신분제가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반 쌍놈 따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의병을 이끄는 이제 무리가 평민 의병장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정미 의병은 이 정미조약,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켜 놓고 군대를 해산한 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는데, 자, 아까 우리 그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시위대장이면서 권총으로 자결했다 그랬죠? 이 박승환의 죽음을 계기로 그 대한제국 군인들이 일제에게 저항하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살아남은 일제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게 되면서 의병의 무기라든지 화력이 이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의병들의 규모나 공격력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전국의 의병들이 모여요. 모여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고요. 이 13도 창의군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삼은 곳이 어디다? 서울이다. 자, 이름하여 서울 진공 작전.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서울 진공 작전을 이끌었던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양반 유생이었거든요, 이 사람. 자, 양반들, 유생들 제일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충, 그 다음에 뭐예요? 효죠, 효. 요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생들은 철저하게 몇 년 상해요? 3년 상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총대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3년 상하는 게 더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서울을 앞에 두고 총대장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부친상으로 낙향을 하게 되면서 자, 결국은 총대장도 지금 낙향을 해버리고 자, 부대장이었던 허위가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서울로 진격을 하는데 일제가 이미 저 의병들이 몰려서 서울로 오고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 근처에서 일제 군대랑 맞붙어 싸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참패하게 되죠. 자, 살아남은 의병들이 지리산으로 이동해요. 자, 우리는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죠. 2등이 어느 산이에요? 1등 백두산, 2등 지리산. 제주도에 한라산이죠, 한라산. 3등 지리. 지리산. 이 지리산은 높이는 3등인데 그 면적 있죠, 넓이. 이 넓이는 1등이에요. 예. 이 지리산이 전라도랑 경상도 일대 그 가운데에 위치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산적들, 도적들이 이 지리산으로 많이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 의병들이 이때 지리산으로 대거 숨어 들어간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호남 지역을 전라도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일제가 이제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전에 의병들이 저항할 걸 우려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포위해서 씨를 말리는 작전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동학농민군들 일어났을 때 전라도 지역 포위해가지고 섬멸하듯이 호남 지역을 포위한 다음에 호남 의병들을 싹 탕하는 작전을 펼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네. 네. 거기 쓰는 사람이 많아? 되는데, 근데 같이 공격하면은 산 아래부터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죠. 꼭대기까지. 자, 이때 대부분 의병들이 전멸을 당하고 살아남은 의병들, 그나마 살아남은 의병들이 이제 해외로 이동해요. 우리 이제 새로 조선 민족들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중국의 어디? 만주,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 보세요. 애국계몽 운동 보면은 먼저 보안회란 단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저 러일 전쟁 일어나자마자 일본이 한일 의정서라는 걸 강요했다 그랬죠. 이거 우리 뭐를 가져가기 위해서? 군용지,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강요한 거죠. 자, 당시 일본이 황무지라는 땅은 어떤 땅이죠? 정말 좋은 땅이야, 이게? 아무래도 예, 그쵸. 허벌과 못 쓰는 땅이란 말이에요. 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귀여워. 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를 개간이라고 해요. 황무지 개간이라고 한다면은 못 쓰는 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자기들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개간시켜준다는 명분으로 땅을 가져가려고 한 거죠. 약탈해 가려고 한 거죠. 당시 정부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보안회란 단체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하는 거를 집회를 열어가지고 다 비난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개간 안 해줘도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개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민간 백성들이 농광회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농광회사에서 황무지 개간을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이 우리에게서 약탈해 가려고 했던 거를 저지했던 단체가 보안회란 단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 일본의 어떤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저지시킨 단체가 보안회다. 헌정 연구에서 헌은 무슨 헌자일까 이거? 헌법을 얘기해, 헌법. 지금 거의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인데도 조선에서는 여전히 왕이 있고 왕 아래 그 대신들, 그 여러 대신들과 왕이 나라를 그냥 이끌어가는 그런 봉건 국가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민주주의나 투표 이런 것들, 법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해보자 하는 무슨 연구에 따라 읽어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하지만 을사늑약을 반대하다가 헌정연구회가 해산됐죠. 헌정연구회가 해산된 다음에 이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대한자강회. 따라 읽어보세요. 대한자강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 스스로 강해진다. 역시 헌정연구회를 계승해가지고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해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어, 옛날 옛적에 뭐 조선이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아니면 서양의 어떤 나라든 옛날 옛적에는 한번 군주가 되면 그 권한이 막강했죠. 그리고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왕은? 아들한테 물려주죠. 자, 이렇게 왕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시스템을 전제 군주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친문왕 만파식적 부르는 거 보고 전제 왕권 강화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귀족이랑 왕이랑 대립을 하다가 귀족들이 왕을 이겨요. 근데 왕을 한 번은 죽이는데 그다음부터는 죽이지는 않고 왕이랑 귀족들이 공존을 하는데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못 휘두르게 귀족들이 문서로 이런 것들을 왕의 권리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헌장이라는 거고 오늘날의 헌법이에요. 자, 귀족들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두 글자? 헌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지만 왕 위에 왕을 구속하는 헌법이 있는 시스템. 이거를 입헌군주제라고. 입헌군주제에서는 헌법이 위에요, 왕이 위에요? 헌법이 위죠. 왕은 왕 자체로서 신성하고 존중은 받지만 그래도 뭐의 지배를 받아요? 헌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왕보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란 나라에서 그 왕이 정치를 잘 못하고 왕과 귀족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그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목을 댕거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왕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시민들이 대표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잘하는 거. 봉화제라는 제도예요. 자, 국왕의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공화제에 와가지고는 국왕을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아들한테 대통령 자리 물려줄 수 있어요? 큰일 나죠? 난리 나겠죠? 자,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좀 서울 버스 이런 거 말씀. 하려고 했었죠.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들이.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시도가 몇 번은 성공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좌절이 되거나 그 대통령들 끝이 다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죠. 부하손에 죽거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강제로 끌어내려지거나 하는 식으로 권력을 다 잃어버렸죠. 자,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단체가 대한자강이에요. 자, 왜 아직까지 입헌군주제를 얘기할까요? 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죠? 네, 고종이 살아있으니까 고종 존재를 인정을 하고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해보자는. 매달 찍어내는 월보, 매달. 자강이라는 월보도 관행을 하고요. 너희 요즘에는 은행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은행보다는 백화점 얘기를 해볼게요. 저 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들어봤죠? 그죠? 백화점 제일 중심이 되는 회장이 출근하는 제일 중심되는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에. 본점이죠, 본점. 신세계백화점이 명동에 본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역에 강남점이라고 브랜치가 있죠. 자, 이걸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하는데, 체인점도 영어가 들어간 거고, 우리 한자 섞인 우리말로 하면은 본점 말고 뭐라 그래요? 지방이나 다른 데 만든 점을. 지점이라고 하죠, 지점. 이 지가 바지 지자란 말이에요. 줄기. 자, 대한자강에는 전국에 지회를 설치해서, 네, 뭐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한자강에도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해산된다. 그리고 이제 대한협회라는 단체로 계승이 되는데, 이 대한협회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슨 단체가 됐으니까? 친일파. 네, 친일단체로 전락을 해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네,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가 수원대학원이 만약에 안 미치고 네. 만약에 제대로 일해가지고 일제강점기였으면은 조금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흥선대원군 1898년 그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1년 후에 흥선대원군이 죽거든요. 흥선대원군 죽었으니까 뭐 했을까요? 장례식을 했겠죠. 근데 왕의 아버지고 되게 큰 어른이니까 장례식을 좀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에 고종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고종이 안 가요. 불효, 그죠? 자, 양반 사대부들의 우두머리가 조선 왕이잖아요. 조선 왕은 그 제일 먼저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땅하게 상복을 3년을 입고 굉장히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어. 그치. 10년 동안 도와줬지만 아버지랑 사이가 고종이 아주 아주 안 좋았죠. 일단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계속 그죠. 물러난 이후에도 권력을 다시 차지하려고 고종의 그 배다른 동생이었던 이재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든지 혹은 고종의 형이었던 이재면의 아들 이준용을 또 왕으로 추대하려는 일도 벌이게 됐고요. 이모군란 때.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을 때 갑오개혁 당시에도 고종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계속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고종이 보고 싶다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고종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그러면은 막 엄청 착한 것만,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신민의 중에 새로운 백성,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 우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민회. 신민회가 지향한 거는 뭐다? 중요하죠. 아직 나라가 망한 게 아니죠. 1907년이면은. 근데도 뭐를 지향했어요? 공화정을 지향했죠. 이거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역모죠.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래 하는 거예요. 자, 신민회를 만들고 이끌었던 멤버들은 어디를 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냐면 상동교회 출신들이 많았어요. 자, 당시 개화기 때 그 미국인, 영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에서 기독교를 많이 포교했거든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메리 스트랜튼이라는 여자가 이제 감리교, 그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고종이랑 명성황후도 만나고 이제 그쪽에 지원을 좀 받게 돼서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만들어요, 많이. 자, 이렇게 선교를 목적으로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대 역사나 세계사들을 가르치던 이런 학교들을 이제 미션 스쿨,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만들었던 학교가 그 주변에 백꽃이 많이 폈다 그래요. 백꽃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이화라고 불러요. 이화. 백꽃을 이라고 하거든요. 이화라고 하는데 그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만들었던 학당이 무슨 학당? 이화 학당이란 말이에요. 그 이화 학당에서 지금 유래한 게 무슨 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저 덕수궁 바로 앞에 또 그 이화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화외고도 있고. 그 이화학당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 메리 스크랜튼의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윌리엄 스크랜튼도 상동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동 교회를 만들어요. 남대문에. 이 상동 교회 출신 멤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이 어떻게 하면은 일제에게 병탄되지 않을까를 토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민회인데 활동했던 멤버가 전덕기, 안창호, 양기탁은 여기 써 있으니까 다 안 쓸게요. 이동영, 임시정부에서 초대 주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동영은. 그리고 김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네, 맞아요. 오, 한내역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지만 이승만도 상동교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네. 이승만은 요 무렵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승만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배제학당이라는 곳에서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잘하게 됐다 그랬죠. 이승만이 영어를 얼마나 잘했냐면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대다수가 영어 넘버원 하면 꼽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승만이었어요. 그 이승만이 그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광무개혁 막 한창 하고 있을 때 박영효라는 사람 기억나죠? 박영효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일본에 망명 갔다가 갑오개혁 때 다시 들어왔죠. 그랬다가 이번에도 또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일본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박영효가 일본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고종을 몰아내려는 음모나 계획을 세워요. 자, 그랬다가 박영효는 또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자, 그 박영효를 따르던 무리의 이 이승만이 이름이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돼요. 무려 몇 년 동안? 5년 동안. 독립운동가. 그 당시에 처음에 1899년부터 1904년까지 5년 동안 옥 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승만이 이 옥 안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영어 사전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 영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몇 개 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아무튼 영어 쪽에서는 이 당시에 조선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났을 무렵에 뭔가 영어 통역이나 영어에 관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민영환에 의해서 제기가 돼가지고 이승만이 이때 고종의 특명으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도 요 무렵에 방금 얘기했던 이 상동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동교회 멤버에 또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은 이 신민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상동교회에 잠깐 이제 몸을 담궜다가 자, 당시 선교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자, 그리고서 이승만은 이때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여기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4년 졸업하면은 뭐가 나오죠? 졸업장이 나오는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받는 졸업장. 그 뭐라고 불러요? 학사라고 불러요. 학사. 그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 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더 해서 하버드라고 들어봤어요? 하버드대를 진학을 해서 석사를 따요. 석사는 대학원이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여기를 가서 박사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인 최초의 미국 대학 박사가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니면 이승만을 설명하는 여러 뭐 책이든 뭐 예능이든 TV든 이승만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더 많이 불렀어요? 이승만 박사라고 많이 불렀어요. 머리가 아무튼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승만이 하버드랑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할 당시에 그 논문이나 성적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분석해 놓은 또 논문이 있어요. 성적이 좋았을 것 같아요? 성적은 형편이 없었어요. 논문의 퀄리티도 어땠을까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때 그 논문 쓰신 분이 이렇게 설명하기를 왜 만약에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학교잖아요. 자, 근데 해외 유학생들 예를 들면 저 못 사는 나라 소말리아나 뭐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 있죠. 그 나라 유학생들 한국 넘어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없고 해가지고 입학도 겨우 했는데 졸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도 얘네 보통은 대학교마다 이렇게 자기 학교에 이렇게 처음 학생들, 못 사는 나라 학생들 처음 오면은 졸업을 시켜주려고 대학교에서 좀 밀어준단 말이에요. 왜 밀어줄까요?
불쌍해서. 예, 또. 자, 아무튼 그 못 사는 나라든 어떤 나라든 나중에 또 어떻게 잘 살게 될지도 모르고 그 나라 출신의 학생을 자기네가 처음으로 졸업을 시켜줬다. 졸업장을 줬다 해가지고 1호라는 그거에 좀 뭐랄까 대학교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네 대학교 홍보할 목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공부 성적이 좀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석사 박사를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승만도 어떻게 보면 1호라는 이점 때문에 그런 혜택을 좀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찌 됐던 영어를 잘하던 이승만은 요 무렵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박사가 된다. 자, 신민의 얘기를 계속 할게요. 안창호,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신민회가 운영이 됐어요. 신민회는 점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민회를 처음에 이끌어가는 리더랑 그리고 신민회 가입하는 사람 그리고 가입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신민회를 소개시켜주는 사람 요 정도밖에는 몰라요. 신민회 회원 전체가 누군지를 신민회 회원도 몰라요. 자, 그런 비밀 조직이었다. 선생님 봐봐. 집중해봐. 신민회는 나라가 이미 망할 거를 예측을 하고 나라 바깥에다가 이제 전쟁을 할 만한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남만주 삼원보라는 지역에다가 무장 독립 투쟁을 미리 준비를 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서 만주로 건너가가지고 전쟁 기지 만드는데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때 만들어진 곳이 한국인들의 조직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런 조직들이 만주 지역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군대를 키우려면 선생님 봐봐. 자, 군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군사훈련을 시키려면 군사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무상교? 장교죠, 장교. 예. 그냥 사병들이 병사들이 있다면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장교란 말이에요. 그 만주 지역에 장교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가 신흥 강습소. 자, 이거 돈 조금 들을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 정말 손안에 꼽는 내노라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자, 이회영과 이시영 육형제 집안이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당시 조선에서 내노라는 땅 부자였는데,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이 이회영이 큰아들이고 이시영이 막내예요. 이 육형제가 모여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해가지고 재산을 급하게 처분을 해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 바뀌면서 막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 바뀌면서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매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집을 이제 상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집 헐값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금매라고 하거든요. 자, 빨리 집을 팔려면 원래 집값보다 비싸게 하면 잘 안 팔리겠죠. 좀 싸게 해야지 잘 팔리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회영, 이시영 그 육형제가 가진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판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봤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00억 원 정도 됐다. 이 600억 원을 고스란히 그 만주 허허벌판에 그 사범부라는 곳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장교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사관학교가 신흥 강습소. 자, 근데 이게 3년도 안 돼가지고 이 돈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여기 나온 군인들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 뭐 그 군인들 훈련시킬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때 600억 원을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이게 금방 다 사라졌다 그래요. 자, 그래도 이 신흥강습소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3.1운동 이후에 이름을 뭐로 바꾸게 된다? 신흥 무관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이회영은 우당이라는 호가 있어요. 우당. 우당 이회영. 이회영 가지고 단독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당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나중에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자로서 또 활약했던 인물이 이회영이에요. 이시영은 그 6형제 중에 막내인데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부통령이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 누구였다? 시험. 이시영.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태극서관, 자기 회사 같은 그 태극서관은 서점이고 자기 회사는 도자기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몰래 몰래 멤버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아지트로 삼았다. 자, 신민회는 특히 교육에 중점을 뒀는데 도산 안창호 고향이었던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 오산학교, 이건 평안도에 있는 도시예요. 정주에 있었던 정주의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이 만들었다. 이 대성학교는 얼마 있다가 없어지고 오산학교는 꽤 오래 버티다가 6.25 전쟁 때 이 오산학교 사람들이 저 서울로 내려와요. 그리고는 오산학교가 지금 서울로 옮겨지는데 지금 한남동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이 한남동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가 남아있어요. 거기 창립자, 그 액자에 사진 걸려 있는데 거기 사진 보면은 남강 이승훈 선생 사진이 오산중학교에 있다. 네, 있다. 자, 일제가 이제 조선을 병합을 했어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자, 조선 총독이란 사람, 조선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장 우두머리죠. 자,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자, 무려 150명이나 조직이 됐어요. 당시 그 압록강 주변에 선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데라우치가 거기를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이 150명이 그 선천역을 찾아가요. 자, 데라우치가 그 선천역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행사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선천역에서 데라우치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라우치가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선천으로 돌아올 길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릴 줄 알았는데 끝내 내리지를 않았어요. 자,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하려고 했던 멤버들이 결국 다음을 기약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당시 그 총독 암살 모의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서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이름이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황해도 안악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안악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제일 가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좀 빌려달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출근 교시. 네, 사촌 동생. 자, 근데 그 부자가 안명근한테 돈을 좀 떼어준 다음에 안명근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총독부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총독부에서 안명근을 바로 잡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한 거예요. 요 당시 일본이 즐겼던 고문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못 있죠, 못. 못을 여기 넣는 거예요. 네, 손톱 사이에. 그리고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아무튼 안명근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데라우치 총독 그 암살 미수 사건. 네. 요게 당시에 암암리에 일제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명근이랑 왠지 그 총독 암살 사건이랑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제가 이때 고문을 더 배로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명근 의사가 이거를 결국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배고인 사건, 그러니까 이 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걸린 사람들 이 150여 명이 대부분 이때 이제 일제에게 잡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제는 요거 150명 관련된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무자비하게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고문을 하는데 무려 이때 700여 명을 잡아요. 자, 그리고 고문하는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단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신민회요? 네, 신민회는 비밀리에 이제 조직되고 활동하던 조직이었는데
저 700여 명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신민회란 이름이 나오게 됐고, 결국 이들이 재판정에 회부가 돼서 대부분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당시 그 재판관이 이제 그 기소된 700여 명한테 왜 총독을 암살하려 했으며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보는데, 당시 딱 그 재판정에 섰던 신효범이라는 이 신민에 가담했던 사람 딱 첫 마디 한마디가 나는 고문을 심하게 당했다. 어,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일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당시 그 판사나 거기 검사, 변호사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고문당했다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자, 일본이 그 경찰이랑 검찰 쪽에서 제기한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유효한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700여 명 중에서 105명이 총독 암살 사건에 걸려들어서 대부분 형을 많이 받게 돼요. 일부는 사형도 당하고 일부는 막 20년, 30년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105인 사건이에요. 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사실상 해체.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사인데 영국인 사장 베델이 운영하던 신문사였어요. 선생님 봐봐.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 관계였죠. 그래서 일본이 이 대한매일신보만큼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인 베델은 당시 대한제국 조선을 사랑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려고 하거나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본은 이 대한매일신보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 이름은 배대를 이렇게 배설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네, 그렇죠. 당시 우리 저 화폐 정리 사업 기억나죠? 이거 할 때 1,300만 원 빚을 지게 됐는데 이 빚을 일본에게 갚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 국채는 나라 빚이죠. 나라 빚을 갚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했던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예요. 국채 보상 운동 아까 필요했던 빚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1,300만 원이었다 그랬죠? 이 모금 운동을 막 하는데 이때 얼마 모였을 것 같아요? 한 50만 원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모금 운동이 저조해가지고 결국은 국채 보상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난다. 자, 대한매일신보는 다른 신문사들이랑 좀 달리 의병투쟁에 대해서 좋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신문사들은 의병투쟁을 좋지 않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의병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제 저 훈련된 군인들이랑 좋은 무기들을 어떻게 저 양반 유생들이 그 재래식 총이나 이런 거 곡괭이나 농기구 같은 걸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매일신보만큼은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좋게 보도를 했다. 황성신문은 아까 우리 그 장지현 선생, 이 사람 호가 위암이에요, 위암. 위암 장지현 선생의 시일에 방송되고. 근데 이 사람 지금 친일 인명 대사전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한 이제 시일에 방송되고 한밤중에 목 놓아 서럽게 운다라는 논설을 써서 막 일제 을사늑약을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던 사람인데 10년도 채 안 돼서 우리나라 일본에게 뺏기자마자 바로 그 매일신보. 이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기관지예요. 여기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일제가 조선 통치한 것이 합당하고 그 일제 통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한다. 사람이 한결같지가 쉽지가 않아요. 애국계몽 운동은 애국심을 키웠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자, 결정적인 부분이 이거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 사회진화론 핵심이 이거 약한 사람은 고깃 덩어리가 되고 강한 사람은 먹는 거죠. 적합한 자는 살아남는 거죠. 자, 우월한 자는 이기고
열등한 자는 진다는 우승 열패. 복자는 생존하고 약자나 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거. 도? 대행세. 처음에는 막 학교도 세우고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헌법에 대해서 막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보자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는 게 사실이 되면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많이 변했을까요? 뭘로 변했을까? 맞아요.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일본에게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친일파로 전향하게 된다. 그럼요. 많았죠. 이건 안, 거의 시작도 아니에요. 네. 근데 더 많아지죠. 더 가혹해지고. 일제가 우리를 35년 동안 지배하잖아요. 그 35년 동안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친일한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총독부가 그 우리나라 도시라는 도시에 있는 그 웬만한 관공서, 뭐 동사무소니 시청이니 군청이니 구청이니 이런데 다 관공서를 만드는데 자, 거기 일본인들만 쓴 게 아니라 조선인들도 시험 봐서 뽑은 다음에 썼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 총독부가 이끌어가는 그 정치에 가담을 한 거죠. 그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이 만들어서 운영했던 소학교나 이런데 운영했던 교사들도 다 결국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죠.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누가 걷어요, 이때는? 총독부가 거두죠. 일본인들이 거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그 공무원 급수에 맞는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때 공무원 했거나 하는 사람들도 다 소극적으로 친일을 한 거죠. 그죠?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80페이지는 좀 빠르게 볼게.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경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요거를 빨리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쓱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개항과 동시에 체결한 조약, 어느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죠? 이거 어느 나라에게 개항했어요? 일본에게 개항을 했죠? 그 전까지는 항구를 열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 정치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흥, 수학이네요. 국선대원군 때는 통상수교 거부를 하다가, 자,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개항한 거잖아요. 항구를 연 거죠. 일본에게 처음으로 열었죠? 강화도 조약 당시에 강화도 조약의 부록 조약이랑 무역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록에서는 조선 돈으로 환전을 안 하고 일본 상인들이 일본 돈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 일본인들이 부산 항구 심리 주변에서 머물 수 있는 거류지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일본과 조선 간에 처음에 관세가 있었나요? 세금이? 무관세였죠. 자, 그리고 일본인들이 쌀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일본인들이 영국 공장에서 만든 옷을 가져다가 조선의 쌀이랑 바꿔 갔다 그랬죠?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쌀을 내주고 옷을 사 입은 거예요. 자, 이런 체제를 뭐라고 본다? 미는 뭐예요, 미? 쌀이죠, 쌀. 면은 뭐예요? 옷이죠, 옷.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뭐가 필요하니까? 쌀이. 일본이 쌀이 필요하니까 네, 조선에서 쌀을 막 가져가는. 그리고 대신에 뭘 파는 거예요? 옷을 파는 거예요, 옷을. 옷을 팔고 조선에서 뭘 사갔다고요? 쌀을 사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곡식 가격이 어떻게 돼? 물가가. 쌀이 귀해지니까 물가가 올라갔겠죠? 일본에 대한 원망도 커졌겠죠?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요거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청나라 주선으로 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가 체결돼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내용 기억해 볼까요? 자, 조선이 미국을 뭘로 대우한다?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선이 어려움에 처하면 미국이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도와줘.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거중조정. 근데 이거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점점 승기 잡아가니까 미국이 조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오히려 미국이 어디랑 손을 잡아요?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랑 손을 잡죠. 가스라 테프트미랴. 이거 어긴다 그랬죠, 거중조정을. 이때는 그리고 관세가 있었죠. 조선과 미국 간에는 관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조선에서 잘못하면은 조선법이 아니라 미국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시외 법권이라고. 자, 그러다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사건이?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은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이때 청나라가 이제 재정고문 마젠창, 친청파 독일인 웰렌도르프, 그리고 청나라 군사를 책임지는 위안스카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조선을 꽉 이제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강요했던 거 조선에게 따라 읽어보세요. 그죠? 자, 장정이란 말 자체가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에게 하사하는 내용의 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자체가 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이때 조선이 청나라 속방이라는 걸 명시를 하고 청나라 상인들이 이때 조선 허가 안 받고도 내륙, 항구가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대구 같은 육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이때 못 팔았다 그랬어요. 호떡, 호밀, 호주머니. 네,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짜장면, 차이나타운 이런 거 기억나죠? 자, 이때부터 호나라 사람 상인들이 막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선을 먹어치우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으니까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 간에 막 상권 경쟁이 벌어져요. 자, 근데 경제적으로는 항상 조선을 더 이렇게 올가매고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 6년 더 먼저 들어왔던 일본이 더 조선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우위였다. 자, 그러다가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 요거는 조일 무역 규칙을 좀 바꾼 거예요. 여기서 일본도 청나라 따라서 자기들이 무슨 나라로 대우를 받아요? 최애국 대우를 받고 조선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본이랑 세금도 없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막심했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 간에 뭐가 생겼다? 관세가 생겨요. 그리고 일본이 특히 뭘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조선에서 그거 쌀 나가는 거 이제 막아야겠죠. 이 방은 디펜스예요. 방어예요, 방어. 곡은 쌀이죠, 그죠? 곡식이죠.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쌀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를 막는 권리, 그 지방의 도지사, 당시엔 도지사라고 안 하고 관찰사라고 불렀거든요. 함경도 관찰사, 항해도 관찰사가 우리도 쌀 부족하니까 일본에 쌀 안 팔 거야. 반공령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이런 권리들을 가져간다. 자, 그러다가 1884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죠? 1885년에 한성조약. 일본인들이 자기네 공사관 불탄 거랑 일본인들 죽은 거에 대해서 배상금을 받아갖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무슨 조약이 체결되나요? 텐진 조약. 텐진 조약 내용 기억나요? 자,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뭐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소규모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충돌됐을 때 서로 피해자들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에 관한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일단은 청나라 일본 군대가 조선에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철수하기로 하죠. 나중에 서로 한 나라 군대가 파병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기로 해요?
알려주기로 하죠. 10년이 지났죠? 가보년. 자, 가보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쁜 짓을 했죠. 탐관오리. 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 세력들이 란을 일으켰죠. 동학, 농민, 운동. 자, 이때 동학 군대가 파죽지세로 전주를 점령하니까 정부에서 어디에 또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죠. 민씨 정권에서. 그랬더니 청나라가 아산으로 상륙했고 일본은 자, 청나라에게 이 얘기를 통보받자마자 어디로 상륙했어요?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하죠. 그렇게 해서 강요된 개혁이 무슨 개혁이에요? 갑오 개혁이죠. 이 갑오 개혁 때 일본이 민씨 정권을 견제하려고 민씨 정권의 라이벌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였죠. 자, 일본은 그런 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전쟁이다? 청일전쟁.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무슨 조약이? 시모노 세키 조약이 체결됐죠. 여기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뭐를 떼어주게 됐어요? 여기 무슨 반도예요? 이거.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됐죠. 자, 이거 무슨 섬이에요? 타, 타이, 타이완.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가게 됐어요. 배상금은 몇 냥? 수는 2억 냥. 자, 그런데 요동반도가 만주 지역이잖아요. 러시아란 나라가 이게 싫었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무슨 간섭했어요? 삼국? 한국간. 그래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일본이 돌려주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민씨 정권이 청나라 이제 더 이상 기댈 수가 없게 되니까 러시아 쪽에 좀 갈아타려고 했죠. 친러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일본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죠. 무슨 사변? 물리적 이소련. 이 흐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저 삼국 간섭이잖아요. 네, 서로 싸우긴 했는데 네. 딱 이유가 한국을 놓기 위해서. 그죠. 러시아가 이제 청나라랑 싸운 건 아니고 이때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제 일본을 견제를 한 거죠. 일본은 청나라도 겨우겨우 이제 이겼는데 독일, 프랑스랑 러시아까지 상대할 수가 없어서 당시 청나라에게 러시아 요구대로 그 유동반도를 돌려주게 되죠.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계란이랑 통조림만 먹다가 러시아 공산을 대피했죠. 아관, 파천. 이때 열강들이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져가는데 열강들이 이권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무슨 조항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가 금광채굴권 가져가면은 저 나라도 금광채굴권 가져가고. 그리고 저 나라가 삼림채굴권 가져가면 우리나라도 삼림채굴권 가져가고. 자, 이런 것들로 이권을 침탈해가. 또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이 너희 못 쓰는 땅 우리가 농사 짓게 해줄게. 황무지 개간권 요구했죠. 자, 이런 이권들을 일본이 가져가는데 이권 수호 운동이 벌어져요. 자, 만민공동회 너희 독립협회라는 단체 기억나요? 이 독립협회에서 종로 한복판에다가 연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연설대회를 했죠. 주로 만민공동회 자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활동을 했죠.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기념은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고종에게 대피처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이권들 많이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규탄하는 얘기. 자, 보안에는 반 일활동을 벌였죠. 자,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화폐 정리 사업을 했죠.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은 그 상평통보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일본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 주도였고 은본위제를 금본위제로 바꾼 사업. 자, 이때 빚을 무려 몇만 원 지게 됐다고요?
300만 원이나 지게 됐다. 자, 이때 우리 나라 빚을 갚자, 일본에게. 자,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운동은 중요해. 어느 도시에서 시작됐는지 잘 봐. 어느 도시에서 시작됐어요?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자, 주로 어떤 식으로 빚을 갚자 그랬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필 수 있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돈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뭐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나 금부치들 있죠.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냥 집에다가 장롱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나라를 위해서 기증하자는 거예요. 이거 훗날 뭐로 연결돼요? 우리 IMF라고 들어봤어요? 98년도에 우리나라 국제통화기금 IMF한테 지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금모으기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지만 모금이 저조했고 통감부가 방해를 해서 실패로 끝이 난다. 자, 일본은 우리 조선 땅을 본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만든 동인도 회사를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줄여서 동척이라고 불러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척. 자, 이때부터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땅을 나눠줘요. 자, 일본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를 일본인에게 땅을 불화한다고 표현해요. 싼 값에 땅을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병합하게 되는데 한일 합방, 한일 병합조약이라고도 하고 일본이 한국을 병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통감부가 이제 이름을 뭐로 바꾸게 돼요? 총 총독부로 바꾸게 되죠. 쉬었다 할게요.